벤처 정책과장님이신 김영영 부이사관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앱스, 제가 지금 들었는데 게임도 개발하시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넥스트 앱스의 대표이사 김영식 대표이사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CEO이라고 하는 SNS 위치 기반 SNS라고 그러셨는데요. 안병익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포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세계 IT 경영 포럼 준비위원회. 예, 준비위원회 김종포 위원장 부총괄. 예, 하여튼 팀장이라고 굉장히 거창하십니다. 예, 부총괄이라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패널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널들께서 다들 전문가시라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영학부 교수로 있는 윤차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IT 창업, 스타트업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창업의 개념과 함께 IT적 관점이 잘 어우러진 그런 쪽을 한번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또 인재들도 나오고 또 IT하고 금융이 결합이 상당히 돼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인데 이 돈이 흘러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금융이고 하나는 직접 금융입니다. 간접 금융은 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돈이 생기면 남는 돈, 쓰고 싶지 않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좀 쓰겠다, 지금은 좀 아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은행에 들고 가면 은행으로 저수지처럼 돈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이 모이면 은행이 알아서 그 돈을 대출이라든가 채권을 사가지고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맡긴 사람은 자기 돈이지만 상관하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대출을 주고 금리도 받고 또 채권을 사서 금리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불란서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또 프랑스의 아그리코르 같은 크레딧 아그리코르 은행에다가 우리 독일과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프랑스 예금자들이 돈을 넣었더니 그 돈을 이제 굴리는 과정에서 우리 프랑스의 그 은행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를 샀습니다. 그리스 발행 국채가 금리가 좀 높거든요. 물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지금 그 돈을 띠끼게 생겨가지고 지금 은행의 그 신용 등급이 막 떨어지고 지금 안 좋고 그래서 은행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예금을 받은 돈을 그냥 그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을 사는데 그 돈이 잘못 굴릴 때 굉장히 큰 손실이 나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이런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힘들게 조심스럽게 돈을 굴려야지 그냥 함부로 굴리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고 그런 부분을 이제 관리해주는 리스크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금융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줘서 잘못되면은 은행이 그 돈을 잃어버리면 즉 말아먹으면은 예금을 줄 수가 없는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서 그 예금자 보호 제도 하에서 예금은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금을 맡겨놓고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반면에 이제 직접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장 중심 금융입니다. 주식 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필요한 그 기업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금융 시장에 가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 주식이나 채권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거를 돈을 내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낸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돈 필요한 사람이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갖다가 발행을 하고 그 발행된 유가증권을 이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는 돈이 바로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이게 바로 직접 금융이니까
주식이나 채권은 예금과 달리 보장이 되지 않고 잘못되면은 그 주식 채권을 산 펀드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식 같은 경우 얼마짜리냐 평가를 해보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채권도 또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리스 채권 같은 경우는 액면가 100이면은 한 50 정도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못 갚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저런 것들을 뭐를 살 거냐, 얼마짜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분석하고 관리하는 학문이까지 나올 정도로 그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학을 하실 경우에는 투자론이라는 학문을 이제 그 분야가 있는데, 바로 그 투자론이 직접 금융에서 다루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를 계산하고 평가해보는 모형들을 개발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랑 연결을 시켜보면 고객 관리나 계좌 관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그 IT 니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장 중심 금융의 경우도 매매와 관련해서 이거를 갖다가 사고 팔고 평가하고 할 때 혼자서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제 그 IT 쪽과 관련된 그런 컴퓨터 베이스드 된 시스템도 많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도 잘 이제 그 관리를 하면 굉장한 그런 또 노하우와 여러 가지 그 관리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저런 걸 잘하면 돈도 또 많이 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장 중심 금융에서 브로커리지 분야는 중개를 하는 분야인데, 매수와 매도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물건 사고 팔 때 도와주고서 수수료 받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링이 바로 또 자기자금 운용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가 가진 돈을, 즉 기업이, 즉 회사의 자기 돈이죠, 법인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 같으면 법인 통장에 회사 이름으로 된 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번 돈이죠. 그 법인의 이름으로 된 돈을 굴리는 겁니다.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저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드 어카운트라는 분야는 한마디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예를 들어 계좌, 증권 계좌를 제가 예를 들어 1억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 1억짜리 윤창현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대신에 굴려주는 거죠, 그 돈을. 랩 어카운트라고 부르려도 되는데, 이 영어로 하면 매니지드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1인 매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는 그야말로 자문을 해주는 분야고, 어떤 주식을 살지 또 어떤 전략을 취할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제 이런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제 컬렉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는 분야는 펀드 분야입니다. 집합 투자라고 부르는데, 그 남의 돈을 모아서 커다란 저수지로 1,000억이다 500억이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한꺼번에 굴리는 거를 집합 투자라고 그러니까, 펀드하고 매니지드 어카운트가 다른 점은, 매니지드 어카운트는 윤창현 이름으로 된 구자가 따로 관리가 되고요. 펀드는 이제 제가 그 펀드에다 돈을 집어넣어 버리면 제 돈하고 남의 돈이 다 하나의 커다란 그 바구니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관리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스토디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증권 보관 관리인데, 저거는 이제 그 일반인이 하기 좀 어렵지만 회사들이 다른 회사가 가진 유가증권 같은 거를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수수료를 얻는 이런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써 있는 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발달되어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가 저게 하나도 그냥 될 수는 없고, 전부 IT 기반이 구축이 되고 IT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저기에 접목이 돼야만 가능한 비즈니스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거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지금 이제 헤지 펀드나 이런 데서 저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구사하는데, 한마디로 분당 몇백 번의 주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런 주문은 그 사람 손으로 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주문들이고,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로직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갑자기 주문이 컴퓨터 기반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불씩 먹는다고 몇백 번 먹으면은 몇백 불을 먹는 거고, 그걸 또 몇천 불, 몇만 불씩 먹으시면 그야말로 하루에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요, 지표를 개발하고 매매 전략을 만들어서 계속 저 부분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그게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주 짭짤합니다. 예. 그걸 이제 헤지펀드에서 많이 씁니다 저런 거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의 이름이 바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도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저 기술 분야 회사 같은데 그게 아니고 헤지펀드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회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오너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하버드 수학자입니다.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하시고 스토니브룩에서 그러니까 교수를 미분기하학 교수십니다. 근데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저기가 한번 헤지펀드에 진출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진출하신 후에 주로 이제 IT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로직들을 자꾸 개발하고 그 로직들을 갖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회사를 만드셨는데 보면은 이분께서 받으신 돈 중에 제일 멋있는 돈이 여기 보시면은 연봉 17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더 되는데 한 1조 넘게 돈. 이게 연봉이 1조다 뭐 이런 거니까 괜찮죠, 그죠? 예. 2006년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 상위 25개 경영자들이 연봉이 13조 원이었거든요. 140억 불.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3만 명의 3년치 봉급. 예. 아주 뭐 이런 걸 누가 계산했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들으면 야마들죠 이제. 야 이거 뭐냐 막 이런 식으로 25명이 3만 명의 3년치 봉급을 받아갔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CEO 같은 경우도 한 5천만 불 받아갔대. 이런 분은 17억 불을 받아가는 이제 이런 쾌거를 일으켰는데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들 둘의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이 다 돌아가셨고 딸 하나가 또 자폐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번 돈을 거의 다가 자폐증 연구에다 기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본인 환갑 잔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학술 대회를 만드셨어요. 미분 기하학 포럼 만드셔가지고 미분 기하의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여는 게 환갑 잔치로 대체해서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물리학 연구소에다가 뭐 몇백만 불을 기부하시기도 하고 돈 연락해 보셔갖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저는 받아본 일이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120억 불 정도를 투자하고 계신데 지금 12조 좀 넘죠. 대표 펀드가 이제 100억 불 규모 메달리온 펀드인데 이 펀드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직원용이에요, 직원용. 그러니까 직원들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굴리고 또 굴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직원의 돈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제일 먼저 굴리는데 그 펀드의 연수익률이 약 한 38% 그리고 88년에서 99년까지 누적 수익률 2,500%, 25배를 키운 거죠.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라고 해서 펀드를 모아놓고 보니까 월급을 줘놓고 월급 다시 뺏어다가 또 펀드에 넣어갖고 또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자기가 굴리고 있는 조금 그런 묘한 이제 그런 식인데 이런 이제 논리들을 개발하는데 우선 자기 돈부터 잘 굴려야 남의 돈을 받아오니까 자기 돈을 잘 굴려야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 코멘트 중에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성공한 수학자는 없다. 수학 이외의 분야에서 수학자로서 성공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또 수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최고로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이분한테 돈을 맡기면은 헤지펀드는 보통 운용자금의 2%를 매년 떼어가고요. 그럼 1억 맡기면은 200만 원씩 떼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내서 예를 들어 내가 1억 맡겼더니 1억 5천을 만들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한 20%, 1,000만 원을 떼어가는데 우리 메달리온 펀드는 운용자금 5% 떼어가고요. 운용이익의 44%를 떼어가니까 한마디로 펀드하고 저하고 반띵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내가 맡겨서 벌었다 그러면 그 중에 반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반만 나한테 돌려주는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굉장하죠. 근데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논리긴 합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시도하는데 그 분석의 대상들은 이제 여러 가지 로직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갑자기 엑소는 떠는데 쉐브론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엑소는
엑손하고 쉐브론 주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벌어지고 있는 걸 딱 컴퓨터에서 알아채고 그렇다면 이건 다시 좁혀질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 있는 엑손은 숏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쉐브론은 롱으로 때리면 이게 이제 스프레드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빨리 잡아내면은 이런 그 식의 거래를 통해서 약간의 수익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식을 뭐 100만 주나 몇천만 몇백만 주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작은 수익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패턴을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해갖고 프로그램 같은 걸 미리 다 만들어서 이런 거를 입력을 시켜놨다가 그거를 이제 로직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이제 이런 거래들을 하는 겁니다. 고빈도 매매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 사고 빨리 파는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컴퓨터 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니스장 수준의 방 3개가 컴퓨터 서버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가보고서 써먹는데 제가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완전히 그 트레이딩이 그 서버가 트레이딩의 중심이 돼 있고 그 서버에다가 별명들을 붙인대요. 레더 스네이크 뭐 이런 하울럿들이 뭐 네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고서 그 컴퓨터를 잘 관리하고 컴퓨터 쓰다듬어 주고 이러면 걔가 알아서 다 주문 내고 이러니까 맨날 직원들이 이제 모여서 놀고 이제 그 서로 의견 나누고 로직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그 로직을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주문도 내고 막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한 300명인데 과학, 수학, 공학자들이 90명이고 인공지능 전공한 사람, 양자물리, 미분기학, 기상, 천문, 지질, 언어학까지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후계자로 거론되시는 분이 미스터 몰서하고 그다음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그 현재 80년대 IBM에서 음성 인식 기술의 아주 대가들이었어요. 소프트웨어를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사이먼스가 꼬시는 바람에 꼬시며 넘어가서 여기에 와서 이제 다 컴퓨터 공학 박사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지금 이제 르네상스의 그 아까 보셨던 사이먼스가 7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후계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트레이딩이 다 자동화돼 있어서 트레이딩 플로어 같은 것도 없고 다 개별 방에서 일하는데 강의실에서 모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대학 같은 분위기다 이거죠. 우선 뭐 이런 박사들 잔뜩 있고 그 다음에 방에 각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골드만이나 뭐 메릴 린치가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트레이딩 플로어에 이제 이렇게 컴퓨터 화면 놓고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모여 있는 트레이딩 플로어가 축구장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IT 기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그 컴퓨터라고 하는 거, I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융하고 접목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작동이 하면서 돈도 상당히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개발이 계속 돼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돈 버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몇 명 그 직원들이 그 기술을 빼냈다고 그럽니다. 기술을 빼냈고 그 빼내는 과정에서 이제 퇴사를 하면서 기술을 빼내 갖고 나갔는데 그걸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정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분들이 무슨 그 전략을 취하는지 조금 밝혀졌다는 설은 있는데 상당히 그 비밀스러운 그런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스는 이제 투자 수학 교육과 자폐증 퇴치를 위한 자선 사업 쪽으로 이제 맡고 이제 이 두 분의 공동 대표가 이제 간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또 우리나라 그 증권사 대표 12명을 그 기소를 해버렸어요. 디렉트 마켓 액세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윤창현 이름으로 계좌를 삼성증권에다 만들면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주문을 딱 내면은 제 주문이 먼저 삼성증권 컴퓨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정확히 하면 한국거래소의 컴퓨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DMA는 뭐냐면은 이제 저같이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안 주는데 몇십억짜리 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그럴 때 소위 ELW라고 하는 옵션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주문을 조금만 먼저 내도 유리한 이런 경우가 많아갖고 굉장히 큰 손들한테 이제 증권사가 어떤 그 서비스를 줬냐면 한마디로
고객이 특별 고객이죠. 이 특별 고객이 주문을 낼 때 증권사 컴퓨터로 안 들어가고 직접 가는 겁니다. 거래소. 그러면 0.00 한 2초 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0.002초 먼저 가서 채면은 그만큼 이제 이익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고객들한테 DMA를 제공했다. 디렉트 마켓 액세스 제공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래 고객을 차별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다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지금 시작을 한 상태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옳다 그러다 뭐 좀 법정에서 판단이 나오겠지만 주가지수 차익 거래 같은 경우도 주문을 둘러싼 이슈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그 DMA가 안 될 때는 엔터 키를 이렇게 반쯤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그 한 0.01초 차이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 내시는 트레이더들이 그걸 연습합니다. 잘못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쯤 이렇게 누르고 마지막 그 약간의 움직임으로 들어가면 0.01초 먼저 들어가면 이제 먼저 잡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IT라고 하는 것이 금융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쪽에 가 있고, 이쪽에서는 사실은 조금만 괜찮은 거 만들면 아주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의사결정 지원, 즉 트레이딩 매매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HSBC 홍샹 뱅킹 코퍼레이션이죠. 그 밸류 앤 리스크라고 하는 이제 그 위험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그 방식인데, 한마디로 앞으로 열흘 차이에 우리 현재 들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깨질 수 있냐는 깨질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99%, 1%의 이제 오차를 전제로, 오차가 없으면 안 되고 이제 약간의 오차는 존재하는데 1%의 오차를 기준으로 얼마까지 깨질 수 있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게 상관계수입니다. 즉 그 자기가 가진 자산이 뭐 70개다 그러면은 70가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체계적으로 한 놈이 오르면 한 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70가지의 상관계수를 2,400개 정도가 나오는데, 저 상관계수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슈퍼컴을 갖다가 따로 한 대를 구입할 정도로, 그러면 슈퍼컴 한 대가 상관계수만 계산하고 또 한 대는 밸류 리스크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분야도 사실은 IT 쪽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돼 있고, 저런 것들도 이제 컴퓨터를 알고 프로그램을 할 줄 알고 또 뭐 그런 로직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또 창업으로서의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 뭐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뭐 밸류 리스크거나 옵션 브리크 같은 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오늘 아침에 혹시 보신 분은 UBS라고 유명한 그 스위스 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20억 불, 아주 20억 불이죠. 2조 원을 깨먹었어요, 한 명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20억 불을 깨먹었다는 것이 그저께인가 밝혀져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렇게 참 그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돈을 굴릴 때 버는 거, 벌 때는 조금 더 벌고 잃을 때는 적게 잃고, 이렇게 되면 따는 겁니다. 승률이 반반이더라도. 근데 잃을 때는 왕창 잃고 딸 때 조금 따면은요, 그러면 승률이 반반이더라도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IT 분야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이것들이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IT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제 재미있는 트레이딩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거나 데이터 관리 관련한 거라든가, 또는 뭐 매매 기법을 한번 응용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그 접목이 되면은 굉장히 아주 특이하고도 재밌는 분야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있고, 펀드 사모 스탁도 있고, 아웃소싱 같은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 쪽 있으면서 이런 IT 쪽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뭐 일부 아주 대단히 훌륭하시게 잘하는 분도 있고, 일부 또 하시다가 또 망하시고 떠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IT 분야와 금융 분야는 대단히 밀접하고,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또 아이템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 또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다가 또 M&A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회사로 들어가서 뭐 직원의 역할을 하다가 나와갖고서 다시 자기가 창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IT 분야 혹은 또 창업 분야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대상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로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과 이런 그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서 거기서 나온 말씀을 제가 기본으로 해서 좀 여쭤보기도 하고 또 상호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패널리스트 간에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어떻게 할까요? 소개드린 순서대로 할까요? 괜찮습니까? 예. 예, 제가 좀 오늘 드릴 말씀 저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로 정책이 될 텐데 보니까 우리 김 팀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전에 창업도 해보셨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좀 얘기할까 하고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얘기 한 다음에 예. 후회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죠. 전체를 랩업을 하시면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김종포 팀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현재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제가 지금 대학생 신분으로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학생분들이 계신데 대학생 벤처 창업의 고충을 제가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학생 창업을 대학생 창업과 청년 창업을 저는 약간 구분지어서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그 폭은 어떤 좀 폭이 굉장히 넓지만 대학생의 창업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지금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정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은 대학교적인 차원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 지금 창업 붐이 일어난 이후로 대학생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창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나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창업에 대한 미흡한 대학교의 교육 수준이라고 저는 첫 번째로 그 과제를 삼고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중고등 과정은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그리고 적어도 대학교만큼은 자본과 그리고 교육 시스템은 그 대학교 나름의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진학할 때 그런 생각을 안고 왔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대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어떤 기회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실용적인 수업보다는 이론에 치중한 수업이 많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책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 수업을 그 수업의 수업 기록서를 이제 바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면서 교수인 티나 실리그라는 교수는 이제 자기 반 학생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단 $5와 2시간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가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해와라.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학생들에게.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저랑 같은 나이의 대학생들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린 나이의 대학생일 수도 있는 그 대학생들이 그 돈과 시간을 가지고 무려 최고 가장 많이 불려온 사람은 $5로 2,000달러까지 200불까지 불렸다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경영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그 친구들이 가끔씩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넌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러면 그 친구 모두 사업하거나 창업하지 뭐. 근데 너 그러면은 너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창업 아이템만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열이 9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괜찮은 아이템만 있으면 돼. 저는 이런 학생들의 이런 무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물론 좀 낙관하고 있는 그런 잘못도 있지만 대학교 교육에 문제도 약간 없잖아 있다고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조금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실용적인 교육과 그 의미 있는 이런 경험들을 대학교에서 조금만 더 제공한다면 그 불씨를 붙여준다면 정말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대학교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합니다. IT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창업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게 초기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규모가 작아도 성공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IT 창업 또한 산업이고 산업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상 좋은 아이디어와 제가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지만 규모의 경제에 의해 이제 더 큰 자본에 의해서 제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제 그런 아이템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물론 대학생 창업은 아니지만 벤처 중에 이제 소셜 커머스가 현재 외국 소셜 커머스에 M&A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도 언젠가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코 대학생들에게 그냥 뭐 경진대회나 이런 작은 규모의 정말 작은 금액의 상금으로 그들을 창업을 증진시켰다고 자신있게 말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고도 지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창업지원센터에서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너무 정보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기회를 잡기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250개의 팀 중에서 단 15개의 팀만이 대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인도 자기가 알고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특허를 낸 변리사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자기가 정보를 직접 알고 간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금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스템 그리고 교육적인 기반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좀 더 이른 나이에,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신분, 마크 주크버그도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구글 창립자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그들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잠재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좀 한계랄까, 또 뭐 아쉬운 점을 좀 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해서 안병익 대표께서 말씀 좀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위치기반 SNS CEO 대표를 맡고 있는 안병입니다. 저는 좀 더 그냥 그 현장에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벤처기업을 창업을 지금까지 3번 했죠. 토탈 3번 했는데 처음에 이제 대기업에서 사내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거기서 독립을 해서 포인타이라고 하는 위치 기반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도 시켰었고 또 이제 M&A가 돼서 제가 이제 엑시트를 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시 시온이라는 회사를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 몇 가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벤처기업 특히 IT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처럼 좀
M&A, 엑싯,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창업을 하면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기업을 이끌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좋은 기업에 이제 M&A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으로 더 커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거 아니면은 이제 타 회사에 M&A가 되는 거 이 두 가지 모델밖에 없는데 코스닥 상장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M&A 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런 것들이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티켓몬스터가 미국의 리빙소셜에 이제 M&A가 됐는데 보는 분들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잘한 거다, 성공한 거다, 신영돈 대표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우리 회사에서 큰 기업이 되지 못하고 외국 회사에 이것이 팔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과 우려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한국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티켓몬스터처럼 그렇게 팔리거나 M&A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회사조차도 1년에 몇십 개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나 뭐 HP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창업해서 한 회사가 지금까지 커온 회사가 아니거든요. HP 같은 경우 뭐 수백 번의 M&A를 거쳐서 지금의 회사가 이루어진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M&A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더 큰 회사가 되는 거고 중간에 또 그런 M&A를 통해서 엑시트하고 또 다른 걸 창업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말씀드린다 그러면 웬만하면 창업하지 마십시오.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 5가지 위기를 넘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위기는 자금입니다. 뭐 생각처럼 돈이 잘 안 보이죠. 그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국내에 벤처 캐피탈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벤처 캐피탈들이 좀 왜곡돼 있습니다. 실제 창업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 금융기관처럼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기에 어떤 자금을 얻고 일정 수준까지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반드시 열릴 거라고 확신해서 시작을 했지만 시장은 굉장히 더디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버티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위기는 경쟁입니다.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벤처끼리 경쟁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이겨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위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인력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위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정말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자만심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위기를 다 극복을 했을 때만이 진정한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벤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장이 아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생겼을 때 그 회사는 새로운 수익 모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회사, 내가 창업한 회사는 기존에 없던 회사고 이 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구글이 그랬고 뭐 수많은 그런 성공한 IT 기업들이 다 그랬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M&A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창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리스크가 아주 다양하네요, 그죠? 사람, 돈, 시장, 경쟁 그리고 자만심까지 잘 돼도 리스크, 안 돼도 리스크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끝에 하시기로 하셨죠. 우리 넥스트앱스의 김영식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넥스트앱스의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저도 IT 스타트업 벤처를 창업을 해서 지금 한 1년 반 좀 넘게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그 작은 몇 사람이 모여서 회사를 시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사람이 좀 늘어나서 이제 한참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아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 게임이 분리라는 게임과 또 그 최근에 나왔던 퀴즈 탐험대, 복합 패밀리 이런 앱들을 쭉 개발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벤처 창업 붐이 그렇게 많이 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정부 그리고 학교, 언론,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그 벤처 창업에 대한, 특히 대학생 창업, 1인 기업 창업 이런 분위기들이 휘몰아쳤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고 나서 실제로 1인 창업, 또 1인 그 벤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 케이스가 있는가라고 되돌아보면 사실은 좀 암담합니다. 아까 그 안병희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힘듭니다, 창업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기를 낳아라 하는 것까지만 하고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관심합니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또 키우는 그 고충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져라라고 합니다. IT 벤처 창업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해라고 하고 1인 기업들을 만들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들고 나면 그 만든 사람들이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정말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책적인 거, 그리고 정부 법률 관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환경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지 않지만 게임에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목을 잡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 진출을 하고 나서도 시장에서도 경쟁이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앱을 개발해서 앱을 개발해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1등을 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을 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앱을 만들기만 하면 대박 난다라는 언론 보도, 물론 저도 거기에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일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왜곡되게 창업하는 열풍의 분위기로 돌아섰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히려 창업을 한 사람들,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IT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창업뿐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창업만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가지게 하고 결국 IT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창업했던 주위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처음에는 꿈을 원대하게 품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다 외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달 먹을거리를 마련할 것인가 때문에
대기업이나 또는 주문받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그런 그 외주 용역 개발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련한 회사들을 잘 키워줄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면 참 좋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이나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시장도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장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학교에서 그 배워오는 그런 그 실제로 그 졸업생들이 취업을 해 왔을 때 갖고 있는 그 개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업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 많이 듣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언젠가 변하긴 하겠지만 정말 녹록치 않다. 뭐 이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얘기가 돼서 앞으로 창업을 하자라는 것보다 창업한 회사를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어쨌든 이게 창업을 위한 그 세션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어려우신지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소기업청의 그 정부를 대표해서 오신 셈이신데요. 예, 과장님이시고 부이사관님이니까 국장님이신데 사실은 보직은 과장이시지만 국장님이신데 국장님께서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한국에서는 그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느냐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악순환 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벤처 캐피탈이 그 창업 초기 기업에는 투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한 벤처 투자의 50% 이상의 역할을 엔젤이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엔젤이 과거 2000년대 초 이제 벤처 붐이라고 소위 얘기했을 때는 그 엔젤 투자가 상당한 그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융자에 의존하는 그렇게 되는데 융자라는 게 또 보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 기업이 아니고 법인 기업인 경우에도 그 기업이 잘못되면은 그 창업자 자기 개인의 인생까지도 영향을 받는 뭐 이런 또 구조가 되고 그렇게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그 욕심과 의지가 있어도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이런 게 되고 이렇게 이게 계속 악순환의 좀 고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앞에서 얘기해 주신 분들도 이러한 문제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평소에 그런 대책도 이제 많이 만들고 최근에는 또 9월 5일 날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엔젤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 창업 활성화라든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문제, 하나는 사회적 분위기 인식 문제, 세 번째는 정부의 창업 정책이 앞으로 좀 어떻게 중점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융에 창업 투자가 모험 투자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그 모태펀드라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다시 개별 그 창업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그 돈에다가 민간 돈을 합쳐서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창업 초기에 투자 펀드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대만큼은 이게 잘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엔젤 투자 요 펀드를 엔젤 투자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의무 보유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 보유 기간인데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3년으로 줄이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창업 활성화 당정인도 통해서 발표한 대책에 의무 보유 기간 단축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제 지원을 어떻게 앞으로 좀 강화시켜 나갈 거냐 하는 거는 계속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융자라는 것이 투자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보완적으로 좀 필요한데 내년에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술보증 기금에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을 3천억 원 규모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M&A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그 투자금 회수 경로가 우리나라는 이제 장외 매각이 한 77%로 나오고요. M&A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되는 게 7%, 그거에 이제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7%거든요. 근데 미국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이제 89%니까 90%가 M&A 통해서 그 회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여건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미국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A하고 세컨더리라고 하는 게 이제 신규로 발행한 주식 말고 기존 주식을 인수하는 그 펀드가 있거든요. 요거가 그 지금 1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년 내후년 계속 이 펀드 규모를 키워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방향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 문제를 얘기를 드리면 그 실패 후 재기가 어렵다는 거 이게 그 가장 큰 그 장애 요소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도산하면은 대표자의 개인 인생까지도 영향을 받는 이러한 그 연대보증 문제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여러 가지 그 도덕적 해이 문제 반대 측면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하면서 정말 선의의 그 실패한 창업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EU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U에서도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그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그 반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뭐 아주 연대보증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그 이번에 9월 5일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그 기술력 높은 좀 창업기업을 선별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기업주나 과점주주 이사가 연대보증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점주주 이사 이 경우는 연대보증에서 제외한 걸로 그렇게 일부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는 좀 검토 중에 있고 이 창업을 지원하는 이제 정부기관도 각기 역할이 있는데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이 금융 자체를 담당하는 기관이 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좀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올해 3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와 이제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예스 리더스 프로그램이라고 오늘 나와주신 그 김영식 대표님도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경험 같은 굉장히 그 생생한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성공한 벤처 중소기업의 CEO가 주로 이제 대학교나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본인의 창업 경험 또 경영 경험 이런 거를 얘기 준 특강을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규모로 올해가 이제 3년째입니다. 하고 있고요. 또 회사 내에다가 아예 그 예비 창업자를 회사 내에서 보육하는 그 해외선 그 리트머스 프로그램이라고 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한 30개 팀 정도가 지금 그 유수한 기업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그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그 선배 기업이 좀 후배 기업을 여러 가지 좀 멘토링 해주고 하는 그런 기회가 흩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벤처 7일장터라는 것도 작년에 그 벤처기업 협회 주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7일장터냐면 그 매월 7일날 되게 합니다. 좀 월에 따라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 그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그 멘토링을 받으러 나와서 굉장히 그 만족을 하고 하는 모습을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김종포 팀장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제도가 이제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산학협력 중심대학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아직 그 창업 선도대학 이거는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실 텐데 전국에 이제 15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포럼이 열리고 있는 서울 지역에 보면 연세대하고 동국대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교육이라든지 창업 동아리라든지 창업 경진대회 여러 가지 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창업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일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창업 지원에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 강남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있고 강북에 하나 있고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옛날 마포구청 자리에 하고 있고요. 또 강남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그 가든파이브 자리에 있거든요. 합치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 아까 김 의원이 말하는 센터가 그거 아닙니까? 경쟁률이 5대1이 넘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심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대 못지않게 정말 치열하고 준비를 많이 해온 팀들이 많다. 그렇게 현장감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대학교에서 좀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홍보가 좀 아쉬운 점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좀 보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개별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면 뭐 1시간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나 또는 창업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걸 참고하시고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 넷이라고요?
참 박수 한번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창업 내시 가면은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창업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정부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정부 그 산하기관인 그 창업진흥원이 있거든요. 창업진흥원. 예, 창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넷에 가보면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 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포함해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역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은 실패했을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존에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그 부분이 있죠. 그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1970년에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그 개념을 만드신 또 논문을 쓰신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파마 교수인데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은 대단히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식이 가격이 그야말로 그 현재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000원이라는 거는 그 10,000원만큼 되기 때문에 10,000원이지 뭐 50,000원짜리가 10,000원 돼 있을 가능성도 적고 또 거꾸로 5,000원짜리가 10,000원 돼 있을 가능성도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일 그분 말대로 주식 가격이 제대로 평가가 돼 있다면 참 돈 벌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오를 것 같다고 샀다고 해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돈 벌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창업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일 그렇게 좋은 기회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널려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또 누군가가 그런 좋은 기회를 다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이 기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그 건드리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을 내가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농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별로 웃기지 않는 농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흙 속 진주 같은 주식은 거의 없다는 거죠.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00원인데 저 30,000원 될 것 같은 주식이 10,000원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의 그 잔디밭에 $20짜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아무도 주질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지폐가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저게 진짜 지폐라면 어떻게 저기 그냥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느냐. 누군가 먼저 주워갔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로 진짜 지폐가 아니라 모조품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회를 찾질 않더라. 뭐 이런 이제 그 농담 아무도 안 웃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썰렁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저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 저기 그냥 저렇게 널려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창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어려움을 얘기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기회들은 이미 기존 기업들이 다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 분야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녹록치 않은 분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들이 나한테 이제 남아 있는 기회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요새 보면은 참 사자가 풀을 뜯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빵집을 하고 그래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아니 빵이 뭐냐 그래 대기업이. 그랬더니 뭐 저기 납품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뭐 네트워크도 좋고. 그 미래셋이 그 시내에다가 큰 빌딩을 졌는데 우리 그 미래셋의 그 박현주 회장한테 누가 오더니 그 담당자가 오더니 회장님 거기다가 저 커피숍을 내시죠. 회장님 몫으로 하나 만들어놨다. 거기다 커피숍 내면은 1년에 몇억 원 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진 건 아니고 펀드로 진 거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거기다가 커피숍을 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듣고서 감명을 받았는데 요새 사자들이 풀을 뜯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중소기업한테 좀 남겨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뭐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그냥 막 험난한 거를 가서 하기도 하고 더 위험한 투자 같은 거를 막 주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두 분께서 참 뭐 정부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또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많이 주셨고 좋은 또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좀 한번 노력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두 분 하고 계신 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듯 하면서 또 하라고 꼬시는 것 같기도 한 이런 분위기라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렸고요. 어떻게 두 분께서 좀 좋은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뭐 가만히 보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두 분이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좀 좋은 거 아니냐라든가 뭐 보람을 찾을 때가 있다든가 뭐 밤에 이렇게 누웠을 때 꿈을 잘 꾼다든가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 좀 한번 좀그 창업에 있어서 좀뭐 장점이랄까 뭐 이럴 때는 참 좋았다 어떠십니까? 네. 아까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말씀을 아니 드린 것 뭐 같아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꿈 얘기를 하시네요. 네. 사실 창업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 뭐 이런 후회도 많이 하고 정말 직원들 월급을 못 줬을 때 정말 아득하고 깜깜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근데 오히려 힘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이걸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하나씩 내가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중에 회사가 잘 되고 그 꿈이 실현이 됐을 때는 오히려 돈은 잘 벌고 있고 회사도 어렵지 않지만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즐겁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이고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어떠한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꿈을 과감하게 실천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잘 되신 거죠. 예. 예, 저렇게 잘하시면서 저는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로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진짜인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예. 꿈을 가지라는 말씀이시니까 또 뭐 좋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습니까? 네, 오늘 말씀 나왔던 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하지 말라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은 나오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창업을 하지 말라 하라라는 거를 누군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장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준비와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도전을 해서 사실 자기 일을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로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해 오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선택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정말 운 좋게 큰 어려움 없이 현재까지 왔고 또 아직까지 누군가의 도움이나
또는 어떤 어떤 힘듦을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가오는 것들도 아니고 또 시기와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든 아주 굉장히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했던 시기보다 더 많은 준비와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나 또는 정책 당국들,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몇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 벽에다가 아우성 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정말 보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늘 유일하게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전까지는 재밌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공 스토리를 쫙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고 한다면 정말 지금이 기회일 거고, 아마 그 다음 기회는 또 한 5년, 6년 또한 7, 8년 후에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시키니까 드디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감춰진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하진 않았지만 2000년, 1999년 코스닥 버블이 막 올라오고 창업들이 막 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돈 좀 자금 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여기저기다 투자했다가 아주 깨끗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래서 이게 돈을 벌고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수성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망한 회사 마지막 감사로서 도장 찍으면서 무덤에 집어넣었던 이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참 쉽지 않은 거다. 그러나 역시 가슴에 와닿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번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같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잘 한번 준비를 해서 리스크들을 관리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다라는 면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동반성장위원회 가서 위원회로 참여를 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가 이공유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참 보면은 이 조화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서로 간의 영역을 잘 유지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남을 좀 힘들지 않게 하면서 돈도 벌고 하는, 그러나 이제 돈을 벌다 보면 또 벌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고추장, 된장, 간장까지 대기업들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부부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아이템별로 보면은 참 재밌는 아이템이 많은데 하여간 그런 갈등 같은 거를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또 기회라고 하는 것은 또 있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사회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된다면 좋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분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김정포 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혹시 하다가 말아먹은 적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패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처라는 게 모험이라는 단어 뜻처럼 실패해서 배워서 더 성장하는 게 그게 스스로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니까. 혹시 한번 조금 안 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몇 번 정도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삼진 아웃 이런 건 아닌가요? 이런 거는.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따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지만 간단하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금융도 그렇고 이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지만 또 말씀해주신 대로 준비가 참 중요한 것 같다.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거를 하나 볼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진흙 속 진주가 돼서 자신의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패널들한테 박수 좀 한번 주시죠.